세 번째 발표를 듣겠습니다. 김정섭 박사로부터 농촌 주민 삶의 질 제고와 일자리 정책의 연계라는 주제로 발표를 듣겠습니다. 부탁합니다. 삶의 질 정책 연구센터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자료의 제목은 농촌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일자리 정책의 연계라는 제목입니다. 한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눠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삶의 질 정책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좀 생소하실 분들이 좀 계실 것 같아서요. 그 부분 좀 설명하고 일자리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삶의 질이라고 하면 굉장히 좀 추상적이고 고상해 보이지만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일상생활을 하면서 살아가면서 누구든지 간에 어떤 재화와 서비스를 필요로 합니다. 그런 재화나 서비스를 양쪽으로 충분하게 그리고 질적으로 괜찮은 재화나 서비스를 공급을 받으면 그 사람의 삶의 질이 높은 거죠. 그리고 일자리라는 건 가만 생각해 보면 누군가에게 그런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하고 공급해주고 대가를 받는 자리가 바로 일자리입니다. 결국은 삶의 질하고 일자리는 그 재화나 서비스 교환 관계의 양쪽 끝에 있는 같은 얘기인 거죠. 동전의 양면에 있는. 그러니까 삶의 질은 재화 서비스 교환 관계의 수요 측면에서 향유되는 것이고 일자리는 그런 교환 관계의 공급 측면에서 유지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런 교환 관계가 원활하게 작동하지 않을 때 삶의 질도 저하되고 일자리도 줄어든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전형적으로 우리나라 한국 농촌에서 수십 년 동안 일어났던 일들이죠. 보통 시장 실패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수십 년 동안 압축 근대화 과정에서 농업 인력들이 농사짓던 분들이 대거 도시로 떠나왔고요. 특히 젊은 사람들 그리고 여성들이 도시로 떠나왔고 그 자체로 이제 농업 인력이 줄어드니까 농촌의 일자리가 줄어든 것이고 인구가 유출되면서 농촌 인구가 감소하고 남아있는 지역 인구의 성별 구조, 연령별 구조가 변화하면서 취약해지면서 출생률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농촌 인구가 감소하고 이것은 일상생활에 필요한 재화나 서비스 수요의 감소를 불러옵니다. 그런 서비스 수요의 감소 그리고 구매력 저하는 다시 이제 공급 쪽에 영향을 주는 거죠. 장사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 사람들은 다시 떠납니다. 이것이 지금 농촌에 형성되어 있는 인구, 삶의 질, 일자리 이 세 가지 변수의 악순환 관계라고 볼 수 있고 이것이 제 생각엔 거의 한 40년, 50년 동안 축적된 그런 구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 지역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그렇습니다. 지금 그래프에 있는 것은 전라북도 진안군 마을 만들기 지원센터에서 작년에 만들었던 자료입니다. 진안군에 마령면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현재 인구가 약 2,000명 정도 되는 면입니다. 우리나라 농촌 면의 평균 인구는 4,000명 가량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좀 작은 그런 면인데요. 1990년 경에는 3,300명 정도 면이었고 그 이전은 훨씬 더 많았죠. 근데 인구가 줄면서 일단 제일 먼저 생기는 일이 오일장이 이제 작동을 안 합니다. 장이 안 서는 거죠. 그래서 2000년쯤 되면 2,648명으로 면 인구가 줄어들면서 마령면에 있는 농협이 진안읍에 있는 농협과 통폐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2000년대 후반 넘어오면 면에 하나 있던 한의원이 문을 닫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약국도 문을 닫고 그리고 식당도 없어지고 버스, 군내 버스라고 그러죠. 대중교통수단이 노선을 조정을 해서 버스가 잘 안 돌아다니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마령면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 마령면 같은 면이 수두룩합니다. 이쪽 지역의 마령 초등학교 학생들이 한 5학년쯤 되면 엄마한테 물어봅니다. 우리 언제 이사 가냐? 나는 언제 전학 가냐? 왜냐하면 마령면에는 중학교가 없기 때문에 진안읍으로 가야 되는데 통학하기가 여간 어려운 게 아니니까 5학년 때 미리 전학을 가야 되는 거죠. 이런 이야기들은 이 마령면이 특별한 곳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흔히 널려 있습니다. 이것이 보여주는 것은 전형적인 아까 말씀드린 재화나 서비스의 공급 관계가 붕괴되면서 생기는 삶의 질과 일자리의 악순환 한 사례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정부도 어떻게 하면 농촌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것인가 라는 고민 속에서 꽤 오래전부터
정책 시스템을 갖춰왔습니다. 그래서 2004년에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을 만들었고 그 특별법에 근거해서 굉장히 방대한 정책 추진 체계가 형성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삶의 질 향상 위원회가 만들어져서 5년 단위 기본 계획을 만들어서 현재는 3차 기본 계획이 시행되고 있는 딱 중간 연도 기간인데 18개 중앙행정기관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국방, 외교, 통일, 세계부 빼놓고 거의 대부분 들어와 있는 것 같은데 농어촌에 정책을 투입하는 중앙정보부처청이 각자의 투입되는 정책들을 다 모아놓고 위원회를 통해서 정책을 조정을 하고 어떻게 하면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정책을 더 개선해 나갈 것인가를 고민하는 시스템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아까도 잠깐 정두철 박사가 설명에 나오긴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시스템이 있습니다만 단적인 예로 하나만 말씀을 드리자면 이미 몇 년 됐습니다. 농어촌 서비스 기준이라는 것을 삶의 질 위원회 시스템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공표한 적이 있습니다. 서비스 기준이라는 것은 국민이라면 누구나 어느 농어촌에 살든지 간에 누려야 될 최소한의 기본적인 삶의 질, 특히 공공 서비스와 관련된 것들 위주입니다. 이런 것들을 정해서 요 정도는 누려야 되지 않느냐라고 이제 17개 핵심 항목을 정해서 목표를 정해놓고 확충해 나갈 계획으로 여러 가지 삶의 질 위원회가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제 7개 부문에 17개 핵심 항목이 있고 상세한 내용은 이제 자료집에 제가 써놨습니다. 그런데 저런 식으로 삶의 질과 관련된 농촌 주민의 삶의 질과 관련된 기본 서비스가 얼마나 확충되고 있는가를 보면 그다지 긍정적으로 평가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근년에는 오히려 17개 항목 중에 특히 보건복지 부문에서 3가지 항목 이건 오히려 감소하기도 했고 한두 가지 항목을 빼놓고는 대부분 변화가 없이 아주 소폭 증가라고 하기도 민망한 그런 수준입니다. 그래서 2019년 현재 3차 기본계획 종료되는 2019년 시점까지 목표치가 있는데 거의 대부분의 항목이 그 목표를 달성할 가능성이 좀 없다 이런 식으로 가면 좀 부정적인 평가를 내릴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 서비스 기준은 그런데 서비스 기준 공공 서비스 분야의 객관적인 지표라고 한다면 저희 삶의 질 정책 연구센터에서 몇 년 동안 동일한 항목을 가지고 아주 많은 항목을 가지고 주민들에게 주관적으로 삶의 질을 어떻게 체감하는지를 물어보는 만족도 조사를 해오고 있습니다. 작년도 조사치입니다. 파란색이 도시고 빨간색이 농촌이고요. 항목이 더 많이 있습니다만 여기서 몇 가지만 뽑아본 겁니다. 하다못해 그 생필품 구입, 생활 서비스 이용 편리하다. 지금 읍내 가게가 있냐 없냐 이런 거를 보더라도 만족도가 계속 떨어져 있고 쉽게 향상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삶의 질 수준이 별로 안 좋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 삶의 질 정책과 일자리 정책의 연계 이런 주제로 제가 제목을 잡았습니다만 생각을 하면 할수록 그 정책의 연계라는 걸 특별히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서비스 기준에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약속을 했고 정부가 목표치를 정해놓고 있는데 그 목표를 제대로 달성하기만 하면 제 생각엔 수만 명의 일자리가 생긴다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아까도 잠깐 보여드렸습니다만 그 노인복지 분야의 서비스 기준 항목이 있습니다. 농촌 어느 곳에 살든지 간에 도움이 필요한 노인은 주 1회 이상 재가노인 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고 2019년까지 80% 수준을 달성하는 게 목표치입니다. 작년 기준으로 70%를 약간 넘습니다. 계산을 해보니까 저런 재가노인 복지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 도움이 필요한 노인 숫자가 39만 명 정도입니다. 현재 수준에서 10% 달성하려면 4만 명 정도의 농촌 노인에게 요양보호사들이 방문을 하거나 이런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고요. 요양보호사 한 명이 물론 법정 기준도 있습니다만 대체로 한 사람이 한 10명 정도에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치면 필요 인력이 3,4천 명입니다. 3,4천 명의 고용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리고 농촌 초등학교 3,935개 중에 중학교 포함입니다. 통학버스 없는 학교가 1,500개입니다. 물론 군청 소재지 초등학교는 통학버스가 없어도 되지만 가까운 데서 다 다니니까 그런 데가 불과 한 2,300개 될 텐데 그거 빼고 나면 수백 개의 초등학교에 통학버스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목표치가 있습니다. 저것도 자료집에 좀 써놓긴 했습니다만 그걸 달성하기만 해도 버스 운전기사만 수백 명 일자리가 생겨나는 겁니다.
끝도 없죠. 이런 식으로 가면. 읍면마다 지금 평생학습법에도 읍면마다 평생학습 거점 시설을 둘 수 있다라고 규정돼 있고 서비스 기준에서도 읍면 평생교육 시설을 2019년까지 40%는 유지를 하겠다라고 목표를 해놨는데 현재 수준은 20% 정도입니다. 목표를 달성하려면 앞으로 3년 내에 280군데 평생교육 시설을 만들고 운영을 해야 됩니다. 저 목표만 달성하기만 하면 수천 명의 일자리가 생겨납니다. 삶의 질 정책과 일자리 정책의 연계가 뭐 특별한 고민이 필요한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하기 위해서 정부가 계획해 놓은 여러 가지 플랜들, 정책들을 충실히 이행하기만 한다면 자연스럽게 일자리는 창출될 거라고 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삶의 질과 일자리는 동전의 양면입니다. 같이 가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농촌 주민의 삶의 질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100% 공공 서비스만을 통해서 확보될 수는 없습니다. 일상생활에 필요한 서비스의 대부분들은 또 공공 서비스 외에도 주로 상업적 서비스를 통해서 제공되게 마련입니다. 이제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농촌의 인구가 많이 줄었기 때문에 장사가 안 된다는 거죠. 장사가 안 되니 뭐 유지를 할 수가 있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좀 방책을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갈 길이 굉장히 멉니다만 아마도 좀 참고해 볼 만한 사례들이 몇 가지 있을 것 같아서 짧게 소개를 시켜드리고자 합니다. 예를 들면 저기는 충남 홍성군 장곡면에 있는 생미식당이라고 생긴 지 한 4년쯤 된 식당입니다. 장곡면 인구가 한 3,000명 정도 되고요. 면사무소 소재지 가면 식당이 딱 하나 있습니다. 장곡반점이라고 짜장면집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새로 식당이 생긴 거죠. 4년 전에. 왜 생겼냐면 그 몇몇 귀농인들을 양성하는 협동조합 농장이 하나 생겼는데 젊은이들이 농사짓고 이렇게 살다 보니까 주로 남자들이죠. 6개월 동안 라면만 끓여 먹었답니다. 그래서 우리도 밥 좀 나오는 반찬 좀 얻어먹자 하다가 옆에 규모가 큰 영농조합법인에 빌붙어서 거기 식당에서 먹다 보니까 어느 날 보니까 한 30명, 20명 되더랍니다. 그래서 야 이거 식당 만들어도 장사가 되겠는데 이래가지고 그 자리에서 발의를 해서 주민들이 그리고 몇몇 영농조합법인들 출자를 해서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식당을 하나 냈습니다. 저도 이제 자주 가는 편인데요. 출장을 근처에 지나게 되면 농번기 때는 인산인해입니다. 거의 그 1990년대 신문에 보면 농번기 때 들판에서 농민들이 일을 하다가 새참을 내오는 게 아니라 짜장면을 배달시켜 먹는다. 새로운 풍속이다라고 한 20년 전에 신문 기사를 본 기억이 나는데 저 장곡면 같은데 특별한 면이 아닙니다. 저런 면이 평균 수준입니다. 짜장면 시켜 먹을 중국집이 없습니다. 협동조합으로 식당을 만들어 놓으니까 동네 어르신이나 젊은이나 농사 일을 하다가 다 와서 점심 식사를 해결합니다. 왜 저 식당 얘기를 하냐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읍내에서 인구가 적어서 장사가 안 됩니다. 근데 협동조합이기 때문에 임계량을 낮출 수 있다는 겁니다. 일반 식당에 장사를 하려면 예를 들어서 한 1,000명 정도 손님이 필요하다면 협동조합으로 할 경우에는 그거보다는 좀 낮출 수 있습니다. 700명, 800명 가지고 할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윤을 누군가 가져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기 몇 분 모시고 방문을 했을 때 한 분이 질문을 했어요. 여기 장사 되게 잘 되는데 협동조합이라는데 돈 남은 거 어떻게 조합원들한테 배당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거기 계신 분이 한마디 딱 하더라고요. 배당을 왜 합니까? 아니, 협동조합이라면서요. 우리는 밥 먹자고 협동조합 만든 거니까 밥만 잘 먹으면 됩니다. 돈이 나오면 밥값을 내려야죠. 뭐 이런 것들이 농촌의 임계량이 수준을 도달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농촌에서 상업적 서비스를 유지할 수 있는 중요한 실마리가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저렇게 식당을 유지하면서 저곳에서도 제가 보기에는 주방에서 일하시는 분들, 서빙하시는 분들, 그 안에 또 이렇게 커피를 파는 카페도 하나 생겼는데 그래서 여러 명의 일자리가 생겨납니다. 아주 작은 얘기지만 전국의 농촌 읍면이 1,000몇백 개가 된다는 걸 생각을 해보면 그렇게 작은 얘기도 아닙니다. 시간이 없어서 쭉쭉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공공과 민간 부분의 혁신입니다. 저희는 전라북도 장수군에 가면 초록누리 협동조합이라고 하는 농업인들과 주로 농가 여성들이죠. 그리고 읍내에 농가가 아닌 가구의 여성들이 만든 협동조합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협동조합입니다. 장수군은 오지여서 사람이 없다 생각을 하고 방과후 학교 강사를 구하려도 학교에서 돈을 주고 전주 학원가에서 강사를 모셔오려고 합니다. 그런데 잘 안 와요. 교통비를 따로 안 주기 때문에. 그러던 차에 저 지역의 학부모들이 협동조합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대개 학부모들이니까 또 아이들의 방과 후 교육 문제를 책임을 지겠다.
단순히 방과 후 학교 강사를 하고 돈 소득을 얻는 것뿐만 아니라 학부모들이 지역사회 교육 문제에 개입하겠다라는 취지를 가지고 실천을 한 겁니다. 지금 교육부 예산으로 방과 후 학교 예산이 1년에 약 1조 5천억 정도 됩니다. 제 추측으로는 그중에 3천억 정도는 농촌으로 들어가는 돈일 겁니다. 농촌학교에. 지역사회 주민들이 나서서 그 방과 학교 프로그램들을 책임지면서 공교육에도 적절하게 개입을 하고 동시에 일자리가 생겨나는 거죠. 저 협동조합의 강사로 움직이는 분들이 14명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저기에는 무슨 특별한 정부의 추가적인 보조가 없었습니다. 방과 학교 예산은 따로 있는 것이고 다만 장수군 교육지원청과 초록누리 협동조합 사이에 협력을 통해서 관내 학교들에게 알려주고 프로그램을 같이 기획을 하고 그래서 거의 관내 한 4개 초중고등학교에 방과학교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면서 교육의 질을 높이고 동시에 저분들에겐 일자리가 생겨나는 그런 활동들을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만 한다면 그 공공부문이 제공할 서비스의 질을 높이면서도 일자리를 부수적으로 창출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마지막 얘기는 그냥 자료로 대신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그 농민들이 사회복지 쪽 또는 정신보건의료 쪽의 인사들과 같이 협력을 해서 지역에서 만성 정신질환자들을 돌보고 재활해서 일자리를 만들려는 취지로 움직이는 농장의 사례입니다. 상세한 얘기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 가지는 뭐냐면 여기서 볼 만한 것은 보통 농촌에서 농민들하고 사회복지사, 농민들하고 정신과 의사가 평생 만날 일이 거의 없죠. 만날 일이 거의 없지만 만나서 머리를 맞대면 새로운 실험들을 해내고 그 자리에서 여러 가지 삶의 질을 높이고 일자리도 좀 만들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것들이 아마 사회혁신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사례들을 제가 쭉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렇게 흔히 퍼져 있는 널리 알려진 협동조합 운동 그런 사례들은 아닙니다. 이제 시작이라고 봅니다. 대부분의 농촌에서 저런 방식으로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려는 실천을 할 때는 아마도 지금으로서는 상당히 많은 조력자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많은 활동가 실천가들이 달라붙어서 거기서 활동을 하고 조직을 해내야 되는데 자료에는 상세히 써놨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그런 활동에 조력하는 주체들을 아예 공공부문이 인건비를 줘가면서 우리나라 돈으로 1년에 연봉 3-4천만 원을 줘가면서 시골로 내려보내는 일들을 오랫동안 해오고 있습니다. 여러 해 됐고 작년만 해도 지역부흥협력대 사업이라고 있는데 1,000명 넘게 이렇게 내려보냈고 그 사람들 중에 한 60%가 3년 뒤에 지역에 아예 정착을 하는 귀농귀촌을 하게 된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저런 부분들, 조력자들을 내려보내는 것조차도 농촌에서는 상당한 규모의 일자리를 낳을 수 있다는 겁니다. 몇 가지 아이디어 수준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요약을 하자면 농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은 그 기본 목표대로 충실히 시행하기만 하면 공공서비스 분야에서 상당한 일자리를 낳을 수 있다는 점. 하지만 공공서비스 외에 또 다른 필요한 부분에서는 아마도 협동조합, 사회적 경제, 그다음에 민간의 거버넌스 혁신 같은 최근에 논의되고 있는 열쇠만들 중심으로 정책들을 꾸준히 개발하고 추진할 때 성과를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